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의 김상범입니다. 오늘은 신들의 정원 조선왕릉에서 만나는 풍수지리입니다. 조선왕릉에 풍수지리가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왕이에요. 왕이 풍수지리를 믿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디서 왕들은 풍수지리를 믿었는가를 알 수 있는지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검증된 자료를 저는 어디를 찾아봤느냐면 기록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보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실록을 찾아보니까 풍수 논쟁만 한 게 500년 동안에 100여 건이 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풍수 검색을 해보시거나 지리, 옛날엔 풍수지리를 지리라고도 말했어요. 그래서 지리라고도 한번 검색을 해보거나 풍수라고도 해보거나 지리라고도 해보거나 옛날엔 감여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쳐보면 풍수지리에 대한 논쟁들이 쫙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임금이 죽으면 국장을 치러야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좀 전까지 왕이셨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왕을 명당에다가 모시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활용을 해서 좋은 곳으로 모셨던 게 실록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록에서는요, 가만히 보면 이 왕이라고 해서 다 명당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왕권이 강했을 때는 왕의 권력이죠. 왕의 권력이 좋았을 때는 좋은 터 명당에 들어갔고요. 신하들의 권력이 강했을 때는 또 좋지 못한 곳에도 들어가기도 했어요. 생긴 모양새는 왕릉들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왕의 권력이 컸는가, 신하들의 권력이 컸는가에 따라서 좋은 곳, 안 좋은 곳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면 최소한 좋은 곳에 들어간 것들을 보면 태종, 세종은 지금 경기도 여주에 있는 거는 조선시대 최초로 이장한 왕릉이에요. 그걸 좀 높임말로 천장했다 그러거든요. 천장한 왕릉 명당 들어갔고요. 그 다음 세조 명당 들어갔고요. 세조의 맏아들로 일찍 죽은 의경세자가 있어요. 의경세자 명당 들어갔고요. 그 뭐 한두 개 좀 더 있지만 이 정도 급이면 왕릉 중에서도 명당에 들어간 터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왕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공부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공부한다? 이 5개의 왕릉에 가서 뒹굴고 거기서 김밥 까먹고 몇 시간씩 있고 하면서 풍수 공부를 하나하나 한다면 왕릉의 명당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다. 굳이 딴 데 가서 그 껍데기만 왕릉 같은 것들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자, 근데 거기에 풍수지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풍수지리가 어떤 학문이에요? 땅을 가지고 사람이 살만한 터인가 아닌가. 그 다음 죽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터인가 안 되는 터인가. 그것이 후손하고 연결이 돼서 기륭화복을 이야기하는 학문까지도 이제 만들어진 게 풍수지리인데 이 풍수지리는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동양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풍수지리를 크게 동양학서부터 어떻게 돼서 풍수지리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양학이에요. 자, 동양학은 주로 중국이 워낙 또 거대한 학문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그쪽을 좀 비율을 들도록 할게요. 유교도 있고요. 도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도 있고요. 그 외에 성리학도 있고요. 수많은 학문들이 뭐 고증학, 금석학, 양명학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00년 이상 공자 때도 이미 이 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어요. 이 역학 안에 풍수지리라는 학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역학이 이미 그 3000년 이상 된 이 역학이 도대체 무슨 학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역학이요. 자, 한자로는 박길역이라고도 쓰고요. 두 번째는 쉬울이라고도 써요. 근데 여기서는 쉬울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바뀔력으로 해석을 해서 이 학문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학문이다. 그럼 무엇이 바뀌는 거냐 이거죠. 바뀌는 것을 알아보재요.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 다니면서 이제 물어보면 사람의 운명? 이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번 이제 응용된 형태고요. 그 이전에 기본적인 원리는 바뀌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 바뀌는 것을 알아보자는 학문이다. 낮밤이 바뀌는 것을 알아보자. 그 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을 알아보자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낮밤이 바뀌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전. 사계절이 바뀌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공전. 다시 말해서 자전과 공전,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 이 역학이에요. 거기에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추가되는 게 해, 달, 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뭐 이런 거 하면서 북두칠성, 북극성 이야기하면서 무별들이 다 첨가가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는 태양이에요. 이 태양이 지구에 사는 동물, 식물,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고 하는 학문이 역학인 거예요. 자, 그럼 왜 지구에 사는 인간은 태양을 관찰하려고 했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역학이라는 학문까지 만들어냈느냐 하면 태양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슈퍼갑이란 얘기예요. 갑 중에 갑이란 얘기예요. 지구에 있는 동물, 식물, 인간들은 100% 을이라는 거예요. 영향을 100%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태양을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어찌할 수 없어요. 자, 태양이 하루도 안 빠지고 3년을 계속 내리쬐면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어야 돼요. 태양이 한 달 동안 햇빛이 안 나고 비만 계속 내리는 홍수가 왔다. 장마가 왔다. 그럼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을 것이 다 떠내려가서 굶어 죽어야 돼요. 식물들은 다 썩어버리고요. 그렇다고 태양을 어찌 할 수 있다 없다. 태양을 어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태양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걸 어찌할 수 없다면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눈치 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이 태양에게 눈치를 보려고 관찰을 한 게 옛날에 천문학인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옛날 동양에서는 역학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천문학은 동양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나 인더스나 그다음 이집트나 황하나 멕시코 마야 문명이나 그 여러 고대 문명에서 전부 다 하늘을 관찰을 하려고 했다. 왜? 슈퍼갑이니까. 우리의 생존을 쥐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역학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저 생존을 쥐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우리들의 생존을 쥐고 있다고 해서 태양을 아무나 관찰해요? 누가 관찰할까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은 태양을 관찰할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태양을 관찰해서 생존을 하려고 했어요? 가진 자요. 적게 가진 자, 많이 가진 자, 똑똑한 자, 덜 똑똑한 자. 자, 그럼 가진 자였고 똑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 누구예요? 통치자였죠. 자기가 만든 왕조가 계속 영속해야 되고 자기네 자손들이 계속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자가 신하들을 시켜서 하늘을 관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을 신하들을 관측해서 그것이 자기네 국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디라고 해야 됩니까? 백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매겨 살리게끔 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 자기네 왕조에 충성을 해서 자기네 왕조가 영속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던 학문들이 그걸 목적으로 만든 학문이 역학이었다. 자, 그러면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볼게요. 이게 역이라는 걸 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썼어요. 이게 바뀔 역자예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학설이 뭐냐면 이 글자와 이 글자예요. 그럼 그 전에 이거는 뭐였어? 이거는 우리가 태양이라는 거는 알아요. 이건 이제 태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끈 것을 이렇게 꺼봐요. 그럼 그전엔 또 어떻게 돼서 이건 태양이죠.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달월이죠. 그래서 해와 달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는 게 역이라는 유래설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유래설은 이렇게 됐을 때 요건 위에 거는 태양이죠. 요거는 태양이에요. 근데 요 밑에 거를 뭘로 봤느냐면 이렇게 본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태양이 요렇게 내린 거. 이 부분은 일조량이에요. 일조량. 그래서 밤에는 빛이 조금 들어오고 점점점 낮이 될수록 햇빛이 많이 들어왔다가 또다시 밤이 됐다가 또다시 낮이 됐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햇빛이 줄어들었다가 봄이 되면서 점점 여름으로 가서 일조량이 늘어났다가 그 다음 다시 겨울로 들어가면서 일조량이 줄어드는 햇빛을 가지고 이 학문의 유래를 만들어냈다가 하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도마뱀설이에요. 머리가 있고요. 앞발이 있고 그 다음 뒤에 꼬랑지까지 있어서 변신을 잘하는 도마뱀을 상징을 해서 역이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설문해자라고 하는 옛날 한자에 대해서 바이블인 거기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건 제가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솔직히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이야기하는 큰 학문에서 갑자기 도마뱀이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아, 옛날에 하늘을 관측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존하는 데 필요했고요. 전쟁을 할 때도 하늘의 기운을 하늘의 별들을 점을 쳐서 전쟁에 이기려고 했고 그리고 통치자들만의 학문이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역학은요, 그 사람들한테는 일반인들이 알 필요가 없는 극비사항이었어요. 우리도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요, 명당터를 구할 때 이러이러해서 명당터다 안 나와 있어요. 결론 기륭화복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왜? 왕에 대한 기륭화복을 숨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꼭 드러내야 돼요. 자기가 몰래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들은 다른 핑계를 대고 그거를 알리지 않는 극비 사항들이 있는데, 이 경우가 이 도마뱀설 나타낸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을 옛날 사람들이 다 알았지만, 태양과 관련된 논리라는 걸 알았지만 도마뱀이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살짝 포장을 시켜서 저렇게 한자 어원에서 유래설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더라. 잘못됐다라기보다 이거는 포장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라고 하는 게 제일 이제 접근하시기 쉬울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태양의 궤도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태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태양이 얼마나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쉽게 생각을 합시다. 아침이 되니까 다 일어나요. 밤이 되면 다 자요. 그래야 건강해요. 거꾸로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밤에 일하고 낮에 잠자면 몸 밸런스가 깨져요. 그 다음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열매가 열리면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을에 또는 뭐 여름에 씨앗을 뿌리면 먹을 게 잘 안 나고 생존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궤도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아서 관찰을 하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태양의 궤도에 순응해야 된다. 순응해야 오래 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가 뜨니까 일어나고요. 해가 지면 자고요. 그런 태양의 궤도에 순응을 하면 삶이 수월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궤도를 잘 관찰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그것에 순응을 잘해서 태양의 궤도에 맞게끔 같이 지구에서도 행동하고 산다면 더욱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응용돼 가지고요, 시간적으로 태양의 궤도를 잘 분석해서 그럼 인간에게 좀 더 좋고 나쁜 걸 알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사주 명리학이고요. 공간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역학을 발달시킨 게 풍수고요. 그 다음에 건강으로 간 것들이 이게 한의학이고요. 얼굴로 간 게 관상이고요. 전부 다 이거의 기본 베이스는 뭐였다고요? 태양을 관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풍수지리, 동양에서 만나는 풍수지리는 원리는 어디서 왔어요? 태양. 그걸 관찰해서 공간적으로 태양의 궤도에 맞게끔 좋은 터, 이걸 하늘에서 돌아가는 태양의 궤도를 땅으로 딱 변신시켜가지고 태양의 궤도를 그대로 옮기면 그게 풍수적으로 명당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풍수책을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풍수지리로 들어갑니다. 풍수지리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자, 풍수지리의 전제 조건이에요. 어떤 학문이든 다 전제 조건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제일 논리적이라고 하는 수학도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물론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1곱하기 1은 2라고 하자는 논리예요. 이걸 인정하자 이거죠. 자, 요거는 논리예요, 진리예요? 논리예요, 진리예요? 논리죠. 요걸 2라고
하자 그랬죠. 그게 명제잖아요. 예, 이라고 하자. 참이다, 거짓이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요. 자, 근데 자연에서도 저 1 더하기 1이 무조건 다 2냐고요. 꼭 그렇진 않죠. 엄마와 아빠가, 이 집단의 엄마와 아빠 부부는 자식 하나 낳았어요. 이쪽에 엄마 아빠는 자식 셋 낳았어요. 이쪽에 엄마 아빠는 자식 7 낳았어요. 1 더하기 1이 사람에게는 꼭 자식에서는 2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숫개구리 한 마리하고 암개구리 한 마리가 알을 낳았더니 수백 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은행나무와 저 은행나무가 붙어 있으니까는 알이 수만 알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에서는 꼭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지만 수학에서는 2라고 하자. 그래야 많은 것들이 풀린다예요. 모든 것들이 풀린다가 아니고. 자, 수학에서도 전제 조건이 있듯이 동양에서도 풍수지리에서도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돼야 조선 왕릉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도 다 인정이 되게 돼요. 뭐냐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어떤 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자, 생물이 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해해요. 저도 살아있으니까는 움직이고 밥만 먹으니까는 막 움직이고 산의 나무도 그냥 햇빛 내려주고 비만 내리니까 지가 알아서 막 자라요. 그걸 우리 생물이라고 해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기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이 어떤 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데 이제 무생물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무생물에도 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바람이요. 태풍이 불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 저 바람에 어떤 에너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죽었겠구나. 홍수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 물에도 어떤 기운이 있으니까 사람이 죽었겠구나. 산에 나무나 풀들이 쭉쭉 자라요. 아, 산에도 물은 홍수, 그 다음 산에도 뭔가 산, 뭐 땅이라고 할까요? 예. 땅에도 풀과 나무들이 자라더라. 그 땅에도 기운이 있으니까는 뭔가 만물들이 자라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생물들이지만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럼 여기다가 갖다 붙인 게 뭐예요? 용왕신. 산에다가 갖다 붙인 게 뭐예요? 산신령. 좀 이름들이 좀 촌스럽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만 있었겠어요, 이게? 유럽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바다의 신은 뭐라고요? 포세이돈. 번개의 신을 뭐라고요? 제우스. 심지어 추상화된 지성의 여신 아프로디테. 추상화된 개념까지도 그 사람들은 어떤 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옛날 고대 문명에서는요. 모든 문명이 무생물에도 어떤 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최고로 큰 무생물이 뭐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생물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세포 없어요. 근데 활동하고 있죠. 이거 지구에 어마무시하게 기운을 내려주고 있는 것도 무엇인 게 뭐예요? 태양신이에요. 무생물이지만. 어떤 기를 갖고 있다.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풍수지리가 우리 동양의 큰 문화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삶의 의식 속에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게 됐다. 그게 왕한테는 궁궐에도 풍수지리, 왕릉에도 풍수지리, 그 다음에 또 서원이나 사찰이나 양반집 같은 데서도 풍수지리를 다 활용을 했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걸 다 인정을 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살아가는데 이걸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에 우리가 배우는 서양 과학 팀들은 이런 쪽 관념이 아니니까 에휴,
그냥 땅 기운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땅 기운이 다 있다고 믿었고 그 정서가 어디까지요? 조선 왕릉에까지도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자, 그럼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왕릉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릉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 능, 삼국시대, 그 다음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예. 자, 삼국시대는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원시풍수에 가깝고요. 풍수 이론이 정립된 시기가 통일신라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조선시대까지 풍수 이론이 정립돼서 쭉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 원시풍수에서 원시풍수를 가만히 보면요. 대체적으로 평지능과 자그마한 언덕이 됐든 조금 높은 산이 됐든 간에 산에 올라가는 능으로 크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초기 형태고요. 이 밑에 것들이 나중에 형태로 주로 만들어지죠. 고려시대 때는 제가 이제 왕릉이 고려 거는 왕릉이 다 어디 있어요? 개성에 있거든요. 개성 개풍군에 있어요. 개성의 남쪽에, 임진강 위쪽에 개풍군에 있어가지고 제가 답사를 못 해봐가지고 뭐라고 할 말은 없고요. 조선시대가 이제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사는 사람이 풍수 공부를 할 때 왕릉을 공부하러 가기 힘들어요. 경기도가 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경기도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왕릉들이 많으니까 이제 공부하기가 조금 편하죠. 아마 이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왕릉을 가보시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일 제가 사람들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가본 데가 세종대왕릉. 그 다음에 영월에 갔다가 보는 게 뭐 단종릉. 뭐 이 정도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요. 뭐 동구릉, 서울릉, 서삼릉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에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은 좀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먼저 이제 평지능, 그 다음 산지능 기본적으로 보면서 조선왕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여기는 경주에 있는 평지능이에요. 여러분들 경주에들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그냥 주변이 다 평지인데 거기 능이 하나 있는 거죠. 옛날에 꼭 한국뿐만이 아니더라도 경주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대로 묻히는 방법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환생한다는 개념이 많았었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다시 환생을 할 때 자기가 권세를 누렸던 그 고향 땅에 묻혀야 그 자리에서 또다시 환생을 한다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은 했었어요. 물론 한국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도 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주 시가지 안에 그대로 그냥 평지에다가 능을 만든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 삼국시대 초기에 여기는 이제 김해에 있는 김수로 왕릉이에요. 김수로 왕릉도 평지에 그대로 능을 만든 형태예요. 이게 이제 초기분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 이제 슬슬 김유신 장군서부터 선덕여왕서부터 이제 쫙 산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고려시대 지나서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면 조선시대는요. 평지에 나지막한 언덕, 요게 낮으면 5m, 높으면 15m예요. 여기까지가 평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언덕이에요. 지금 제 손이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언덕 위에 이게 평지예요. 네, 이게 딱 평지예요. 밑에는 평지인데 나지막한 언덕 위에 이제
봉분이 올라간 형태가 조선시대 무덤이에요. 여기에 보이는 게 태조 이성계 거거든요. 모든 조선 왕릉은 저렇게 사초지라고 하는 작은 언덕 위에 봉분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건 이성계 거고, 그 다음 요건 세종대왕 거예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 건데, 세종대왕도 요 몇 메타 위 언덕, 요게 사초지 언덕이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봉분이 올라간 형태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종릉이에요. 중종릉에도 요만한 언덕 위에, 물론 뒤는 계속 언덕이 있는 거예요. 언덕이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산줄기 하나가 이러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요 앞에서 뚝 떨어지는데 거기에 봉분이 있는 게 요게 이제 조선 왕릉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조선 왕릉은 두 가지는 반드시 갖췄어요. 껍데기가 껍데기라도 당연히 안에도 좋은 땅 기운이 흘러야 되는 건 맞지만 좋은 땅 기운이 안 흘러도 껍데기라도 반드시 뭔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초지예요. 낮은 언덕이에요. 그 다음에 배우게 될 봉분 뒤에 잉이라고 하는 두둑한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평지능과 이제 조금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간 능,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왕릉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개요를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선 왕릉이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하면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네. 한자로는 이 글자를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옛날에 급이 달랐잖아요.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급별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천자가 죽었어요. 황제죠. 황제가 죽으면 붕이라고 했어요. 붕어하셨다. 그렇잖아요. 승하하셨다. 이런 소리 할 때 이제 붕이라고 써요. 무너질 붕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제후가 죽었어요. 제후가 죽었을 때는 이거 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흉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뭐가 빠졌다. 이 안에 죽을 사자를 넣어가지고 흉 또는 흉거하셨다 이렇게 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벼슬을 했던 대부들에게 쓰는 단어가 조리고요. 그 다음에 선비에게 썼던 게 벼슬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쓴 거다 해서 불록이고요. 그 다음에 서인들, 일반인들에게 사용한 단어가 사자였죠. 흉이고 조리고 불록이고 사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통일해서 이걸로만 쓰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 왕들을 이야기할 때 태조, 정종,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러고 딱 쓸 때 이것들은 살아생전에는 이분들이 뭐라고 불릴지 본인은 몰라요. 물론 태조 정도는 이제 좀 정해져 있었죠. 자, 이것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면 죽고 나서 그 임금이 죽고 나서 종묘에 이제 신의를 올려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종묘에 신의를 올릴 때 만들어지는 묘호예요. 묘호. 종묘에 만들어지는 별명이다. 묘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외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종묘에는
왕이 된 사람들이 올라가죠. 폐위된 사람들은 안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뭐예요? 태정, 태세, 문다세, 예성, 연중, 인면상, 광해 뭐 이런 거 내려갈 때 연산군하고 광해군도 우리는 외우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고로 종묘에 올라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연산군, 광해군이라고 하지 종이나 조를 쓰지는 않게 되는 거죠.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태조가 묻힌 곳이 어디냐 하면 경기도 구리시에 동구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봉분이 만들어졌는데 태조의 구리시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무덤 및 그 지역을 권원릉이라고 해요. 권원릉. 정종은 개성에 있고요. 태종은 개성에 있고요. 정종 같은 경우에는요. 맨 처음에 종묘에 안 올라갔어요. 맨 처음에는. 나중에 숙종 때 이제 묘호가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갔지 처음엔 종묘에 올라가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태종이 어디 있느냐면 대모산 남쪽. 그러니까 지금 그 강남 서초구 강남구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남쪽 산이 대모산인데 대모산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무덤과 그 지역 일대 왕릉 구역을 헌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것들을 영릉이라고 해요. 물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이 세종릉은 조선시대 최초로 한번 이장, 천장한 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릉호라 그래요. 릉. 그래서 제가 건원릉에 가니까 어떻더라, 헌릉에 가면 어떻더라, 영릉에 가면 어떻더라고 말을 해도 솔직히 옳지만 여러분들이랑 이제 강의할 때 의사소통할 때는 태조릉이 어떻고 태종릉이 어떻고 세종릉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랑 좀 이제 대화하기가 편하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이쪽 라인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왕이 혼자만 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과 누가 있겠어요? 왕족들이 있겠죠. 왕의 부인도 있을 거고 왕의 아들도 있을 거고 왕의 아버지도 있을 거고 왕의 사촌도 있을 거고 이 가족들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친척들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무덤들을 만들 때 주로 세 가지로 이제 지칭을 해요. 릉이라고도 표현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묘라고도 표현을 하죠. 왕족들이 죽더라도 자기 계급에 따라서 이름들이 틀려요. 릉은 왕과 왕비가 들어간 릉을 릉이라고 하고요. 원은 왕세자나 또는 왕세자 비, 그 다음에 왕의 부모 중에 일부분들 이런 사람들을 원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무덤들을. 그 다음에 묘는 이건 묘는 많이 들어봤죠. 연산군 묘, 광해군 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군일지라도 대군이지만 세자가 안 된 왕자들이죠. 세자가 안 된 왕자들 포함해서 주변의 친척들 조금 먼 친척들이 왕족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죽으면은 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자 중에서는 왕비까지 올라갔다 폐위된 왕비 하나 기억납니까? 숙종 시절에 장희빈. 장희빈도 희빈, 장씨, 지묘. 이 묘라고 쓰게 돼요. 폐위됐기 때문에 왕과 왕비가 아니기 때문에 왕비로서 죽어야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능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돼요. 자, 그럼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 궁궐에서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겠죠. 우리도 이제 일반인들이 죽으면은 이제 3일장 치르겠다고 그냥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막 움직이듯이 이제 왕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총괄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영의정이 해요. 좌의정이 해요. 그리고 그 밑에 2조가 이제 쫙 명령을 내릴 때 그 2조에서 명령을 전체적인 총괄을 이 둘이 해요. 그러면 이제 병조가 군사력, 요즘은 국방부 장관이죠. 궁궐을 에워싸요. 그 다음 시신을 염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상여를 만들고 그 다음 예법에 관한 것들을 다 예조에서 맡고요. 그 다음에 산에 가가지고 왕릉 들어갈 공사를 하는 팀들 있잖아요. 공사. 이쪽은 예법이고요. 산에 가서 무덤 만들고 봉분 만들고 하는 것들은 공조팀들이 만들어서 이제 쫙 일을 분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조에서 주로 3가지 일을 만들어 하는데 기구가 3개가 만들어져요. 빈전도감, 그 다음에 국장도감, 그 다음 살릉도감. 자, 빈전도감은 시신과 관련된 것들을 해요. 소렴도 하고 대렴도 하고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뭐 하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국장도감은 이제 궁궐에서부터 이제 그 장지까지 행렬을 맡은 모든 기구들,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산릉도감에서는 이제 왕릉이 들어갈 자리를 이제 공사하는 팀들이죠. 근데 이 산릉도감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임금이 죽고 나서 공사가 끝나서 왕의 시신이 들어갈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느냐 그러면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 공사 기간은 1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한 5, 6천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럼 왜 3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느냐? 터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왕이 직접 자기가 들어갈 땅을 정해놓기도 했지만 많은 왕들은 자기가 땅을 구해놓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아서 좋은 땅을 들어가야 될 땅을 이래저래 회의하고 답사 다니고 하다 보면 그 택지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3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 게 대체적인 기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태정태세, 문단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알만한 왕, 주로 입에 익은 왕들을 중심으로 나머지 강좌들을 또 쭉 해나갈게요. 뭐 갑자기 뭐 인조가 어떻고 현종이 어떻고 왕 재위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예종이 어떻고 그러면 좀 감이 좀 잘 안 오니까 이미 여러분들하고 귀에 익숙한 분들을 대상으로 풍수지리와 관련된 조선왕릉을 또 다음 시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